네, 반갑습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에 있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 중에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데 책임연구원 일했었습니다. 네, 과거 이력이고요. 먼저 그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기회를 주신 원재철 회장님과 여기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발표자로서 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 우리 산업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대응, 그리고 이제 물류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하에서 제목을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변화의 한 사례입니다. 그 과거에 저는 이제 88학번이라서 소위 말하는 7080의 끝 막내 세대인데요.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에는 테이프, LP 그리고 이제 CD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 선물의 도구로서 어떤 음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세대들은 선물은 더 이상 아니죠. 음악은 더 이상 선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운로드의 대상이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뮤직 음원을 그냥 듣는 세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음악을 제공하는 어떤 도구들도 굉장히 변했습니다. 물류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 과거에는 음반 물류라고 해가지고 여기 관련되는 물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 쪽에서의 변화가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그런 음반 물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도태돼 버리는 그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인데요. 유통업계에는 지금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어떤 새로운 온라인 채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 백화점이나 요즘은 마트도 성장이 정체되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왼편의 사진은 그 일본 백화점이 망한 사례입니다. 2010년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각종 유통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기사들을 간간히 저희들은 목격을 하고 있고, 국내도 예외가 아니라 신세계, 뭐 롯데 이런 대형 유통기업들이 기존의 백화점이나 마트 중심의 그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그 기사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의 어떤 변화인데요. 얼마 전까지 카풀이라든지 카카오 카풀이나 그 다음에 타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택시 업계와의 어떤 갈등 구조, 이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됐죠. 어떤 IT 기술 기반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을 하고, 그거는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고객들이 찬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택시 영업으로 하던 그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법적으로 이게 다 불법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 타다나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여객교통 사례지만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류업계의 어떤 새로운 변화, 혁신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포워딩 업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의 포워딩 업체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은 얼마나 또 빠릅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자율주행을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이다, AI다, 뭐 빅데이터, IoT 뭐 이런 많은 ICT 관련되는 요소 기술들이
물류 비즈니스의 접목이 돼가지고 이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 된다 그러면 기존의 뭐 택배 노동자요, 그다음에 화물연대요, 이런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건 쉽게 전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있다가 발표도 하시겠지만 RPA라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뭐 10명 이상이 일을 했던 것들이 그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무인으로 일이 처리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삼성과 LG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순위도 계속 변화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대 대기업에 속해 있던 한진그룹도 어느 날 갑자기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저 뒤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이나 일본도 사실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20, 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기록을 보면 이거는 전 지구적인 어떤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깊이 이런 것들을 현재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회사나 기업이나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과 관련돼서 변화 요인을 보면 일단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생산이나 판매 거점이 글로벌화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 물류 주선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피부로 잘 느끼실 텐데 뭐 동유럽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요즘은 터키 뭐 동남아까지도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교역이나 어떤 물류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그 운영의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과거에 좁은 지역에서 사업하던 게 사업 범위가 지리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이 물류 핸들링하는 물류 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기업의 역량으로 바로 치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개인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눈높이가 높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고객들만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눈높이 이게 가장 세계에서 높은 것 같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에 가서 인터넷이 느리다, 뭐 택배가 늦게 온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이 택배 서비스를 1.5일 그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다라는 기대 수준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해서 잘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여러 DHL, UPS, FedEx 뭐 본사도 가보고 그 각각의 사업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하고 정확하고 또 영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만큼은 또 하나의 어떤 뭐 요즘 K-로지스틱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물류도 하나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이 물류가 기업의 경영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도 있고 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산 역량도 있고 하지만 물류 역량이 굉장히 기업의 성공적인 어떤 운영의 필수 요소다라고 인식하는 그걸 강조했던 역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피터 드러커라는 분 잘 아실 텐데요. 1963년이면 벌써 2세대 전입니다. 그 시절에 피터 드러커는 물류는
경영학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척 분야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물류는 더 이상 비용 절감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고 새로운 수요 창출의 퍼스트 프론티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공감되고, 최근에 이 말이 제대로, 잘 적용되는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인으로서 어떤 물류 경쟁력을 가지고 오늘날 애플과 소위 맞짱 뜨는 그런 삼성전자로 키워놓은 실질적인 주역이십니다. 윤종룡 부회장께서 2007년도에 일간지 인터뷰 기사에 보면 SC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90년대 초반부터 삼성은 SCM 혁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세계적인 컨설팅 가트너에서 매년 SCM 역량을 평가할 때 항상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SCM 역량이 크게 일조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패러다임 변화,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물류 쪽으로 조금 시각을 좁혀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물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 많은 장소에서 거론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물류 산업이 정부나 국민들한테 받는 대우는 그 역할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경제활동 인구가 택배를 이용한 게 122회입니다. 33.7억 개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면 122회입니다. 3일에 한 번씩은 택배를 이용했다. 그래서 역시 배달의 민족답죠. 그리고 연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이 거의 3천만 TU, 올해 아마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가 가장 고점이라서 제가 2018년도 했는데, 수출 규모로 치면 세계 6위입니다. 전년도 GDP 기준으로 하면 세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있고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국제 물류 주선업이니까 인식해야 될 게 해외 직구, 역직구, 국경 간 전자 상거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거의 1조 달러인데요. 1조 달러 중에 전자 상거래를 통한 교역량은 실제로는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증가 추세를 보면 매년 20% 이상을 성장을 합니다. 일반 무역이 대부분이 국가 GDP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일단 성장의 기울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소매 시장에서 약 30%를 벌써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일반 무역과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는 분명히 프로세스도 틀리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틀리고 물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생태계를 좀 서플라이 체인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생산이 있고 판매가 있고 거래선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시설, 운송, 그다음에 거기에서 브로커리지 역할하는 사람들, IT 기술을 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룹들 다양합니다. 그게 또 국내, 해외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그 관련된 하나의 화물이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관여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태계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류의 정신은 협업과 통합의 정신이다. 최근에 두드러진 그 변화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두드러진 게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더라. 여러분들은 아마존과 쿠팡과 알리바바를 어떤 회사로 규정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유통기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미 2019년 1월인가요? 물류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물류에서 나오는 매출을 기존의 국제 물류 기업들하고 규모를 따져보니까 압도적인 약 100억 달러 이상 대이체라고 차이나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쿠팡에서도 작년도 12월에 택배업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PL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과 물류가 하나의 기업으로 지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자기들 빼고 직접 채널을 소비자하고 채널을 연결하겠다. 소위 말하는 D2C, Direct to Customer 해가지고 제조업이 기업하고 같이 개인 고객하고 직접 채널을 구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 코로나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도 물류업 종사자만큼은 코로나 덕분에라는 표현을 쓰자. 작년 한 해만큼 물류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각인한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 물류에서도 나타나죠. 어느 모 기업은 해외 출장 안 보내니까 그거 덕분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방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 전자 서적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통되는 그 아이템을 늘리니까 이미 월마트 유통회사하고 경쟁을 하게 됐고, 그러자 아마존 킨들이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OEM으로 만든다 하니까 전자 되고요. 아마존이 또 미국의 클라우딩 사업체에서 1위 기업입니다. 미국의 1위 기업은 세계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업종이라는 걸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IT 기업인지, 생산기업, 제조기업인지, 아니면 유통기업인지. 그리고 물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얘기할 때는 유통기업으로, 제가 방금 오전에도 지금 모 회사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신세계하고 쿠팡하고, 신세계가 최근에 이베이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이 누가 더 나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세계하고 쿠팡을 비교하지 마시고 쿠팡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쿠팡을 유통기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는데, 사실 아마존이나 쿠팡, 알리바바는 플랫폼 기업, 즉 정보회사입니다. 정보회사. 데이터 기반의 정보회사. 그래서 집토끼를 많이 모은 다음에 거기에다 어떤 물건을 내놔도 다 팔리는 구조. 정보화 사회가 굉장히 상상을 하면 할수록 두려운 게 이 독점성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한번 거기에 락인이라고 그러죠. 이 충성 고객이 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또 기술을 과거에 실현되지 못했던 기술이 최근의 기술로는 구현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생,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유통과 물류에 기반한 기업들이 거의 한 반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데에 그 처음에 파운더들의 배경을 보면 전혀 물류 인사들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의 그 이사회 의장인 분은 내가 왜 물류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제 옆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여기에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류 기업이 아닌데. 배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IT 어플리케이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류 행사에 전혀 안 나타납니다. 똑같은 회사 메시코리아는 그 물류 주선업 면허까지 화물 운송업 주선 면허를 획득을 하고 물류 기업이라고 표방하면서 나가는데 배달의 민족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마켓컬리도 컨설팅 하던 친구가 와서 그런 컨설팅을 하다가 그런 신선 시장의 성장을 느끼고 자기들이 만든. 과거에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우리 철가방으로 대표되는 배달 문화는 이미 있었고 신선 새벽 배송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고 IT라는 어떤 그 물류의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플랫폼화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CJ 대한통운 물류연구소에서 한 2014년, 5년 이때 나온 연구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0년까지 단계별로 5년 단위로 이런 물류 체제로 갈 거다. 그러면서 그때 규정했던 게 스마트 물류, 요즘 회자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물류, 그 다음에 AI 물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이 AI 물류가 멀리 있느냐? 벌써 일부 단순 작업에는 이미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사실은 AI 물류의 한 요소 기술일 뿐입니다. 그게 지금 물류센터, 첨단 물류센터에 가보면 지게차, 그 다음에 물류, 키바 같은 물류 로봇들이 이미 그 안에서 물건을 처리하고 자동으로 물건을 스토리지하고 출력시키는 ASRS라는 기술도 지금 서서히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 물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조차도 제가 2035년에 정년인데요. 그때까지 과연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는 오히려 청담어학원의 강사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도 언젠가는 이런 플랫폼 기업에 먹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걸 느끼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최근에 이제 물류 쪽의 시장 동향과 정책 동향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면 좀 더 생각을 구체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물류 산업을 규모를 이제 시장 규모를 평가를 했는데 150조 원. 우리나라가 한 1,600에서 1,700조 국내 총생산량입니다. 그럼 150조면 약 9%대를 합니다. 한 나라의 어떤 산업이 차지하는 그 규모가 벌써 이게 기여도를 치면 5번째입니다. 엄청난 기여도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물류 업계가 그렇게 중요하게 경제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물류업 종사자들이 뭐랄까요,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 그 다음에 행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물류가 이렇게 국가 경제 그리고 개인 생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공감대를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 모셔다가 초청 간담회 같은 걸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정말 잘하셨다. 누구도 지금까지 물류업계 사람들이 그런 노력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물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메시코리아는 배달의 민족과 더불어서 그 운송업계, 라스트마일 운송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릉이라는 아마 브랜드로 아실 겁니다. 녹색 오토바이로 하는 거. 이 메시코리아에 현대자동차도 투자하고 네이버도 투자하고 최근에는 GS 이제 리테일하고 홈쇼핑이 합병이 되지만 GS 홈쇼핑이 17% 지분을 참여를 합니다. 이 조그마한 플랫폼 회사에다가 네노라는 SK 네트워크스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대기업들이 전부 여기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밸류에이션이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지금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륜 오토바이 기반의 사업에서 이미 사륜 배송 그리고 도시의 부릉 스테이션이라는 도시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이외에 김포, 남양주, 강남 이런 데에다가 조금 더 큰 규모의 보관 영역이죠. 삼자물류 영역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하고 다른 라스트마일의 그 운송 배송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지금 시장에서 크고 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켓컬리. 재밌는 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물류기업이 9시 뉴스 전후해가지고 아니면 연속극 전후해가지고 광고, 커머셜 광고 한 거 보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신생 기업들은 제가 좋아하는 해리도 내보내고요. 전지현 이런 당대 탑 배우들을 내세워서 광고를 합니다. 이 또한 기존 기업들하고 기존 물류 기업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국제 물류 주선업을 하시니까 해외 직구, 역직구 쪽에 어떤 강자입니다. 숨은 강자. 잘 모르시는데 아마 몰테일이라는 브랜드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리아 센터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원래 이 코리아 센터는 메이크 앤 샵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네,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LA 쪽에 물류센터를 임대를 했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시작도 못 해보고 그 텅 비어있는 물류센터 임대료만 부담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서서히 성장하고 있던 그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직접 전자상거래 통해서 구매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니즈를 기초로 해서 그럼 우리가 주소를 여기다 해주고 우리가 국제 운송을 해주자. 그게 배송 대행 서비스, 배대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자상거래 매출보다 몰테일을 통한 배대지 서비스 모델이 훨씬 더 이 회사의 경쟁력이 돼버렸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자상거래 채널뿐만 아니라 지금 물류센터를 기반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유럽까지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회사들이 요즘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큐텐의 큐텐 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가 지금 이쪽에 키 플레이어로 기존의 CJ 대한통운 한진도 뒤늦게 따라했지만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네, 이쪽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고
CBC라고 크로스 보더 일렉트로닉 커머스라는 이런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쪽의 니즈에 맞게끔 단순 보관하는 어떤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피킹, 패킹, 소팅, 운송으로 바로 해주는 출고, 요 영역의 풀필먼트 기능까지 갖춘 어떤 국제 물류센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류 대행을 하는, 서비스 대행을 하는 주선업의 본래 기능 플러스 알파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향후에는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공공 쪽 사이드의 새로운 시도인데요. 이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하다 보면 뭐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라스트 마일 쪽이 가장 이제 그 뭐랄까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좌우하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 그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도시 부분으로 갈수록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이런 택배 물동량을 자기 근처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 공간을 물류에 지원하는 그게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작년부터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통공사도 기존의 여객교통 위주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서울 바운더리 안에 차량기지 10곳, 대단히 그 부지를 가진 차량기지 10곳이 있습니다. 작게는 몇만 평에서 많은 거는 10만 평 단위까지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화물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거부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하철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그리고 지하철 역사가 서울 시내에 한 25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전자상거래 증거론에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30% 이상이 공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 감소하고 역사 비니까 서울교통공사가 1조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뭔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객교통이 아니라 이제 프레이트 트랜스포테이션, 물류 쪽으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사실 그런 류의 회의를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그 4개 각 권역별 서울을 4군데로 이렇게 권역을 나눠가지고 4개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철도기술연구원을 위시로 한 그 관련 기업들이 R&D 사업 일환으로 화물 전용 열차를 지금 개발하고 역사를 구조를 변경시켜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뽑고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기존의 라스트 마일 업체들을 그 전기 자동차나 자전거로 마지막 딜리버리 하는 그런 구도 하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공사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도 아마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스마트 물류센터 IC 주변에 제공하겠다라는 기사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철도공사 이런 공공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 교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지금 최근엔 한 1조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지만 계속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해외 직구 역직구 시장이 굉장히 크게 큰 증가율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중소 제조 유통 기업들을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산업자원부가
R&D를 80억 투자해가지고 유통 플랫폼을 지금 KT넷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연구과제 지금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뭐 KT넷, LG CNS, 뭐 하나로 TNS 이런 그 기업들이 지금 8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P2P 분산거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 제품이 요즘 K-팝이다, K-드라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해외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짝퉁으로 위변조 제품들이 엄청나게 유통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만 1조가 넘는답니다. 이게 산자부 조사 자료입니다. 일부만 샘플링 했어도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피해액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 위변조 방지하고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걸 인증해주는 기술을 그 QR코드에다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서 지금 그 기반 하에 그 인증 체계를 갖춘 유통 플랫폼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공학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2단계까지 다 끝나서 3단계 약 30만 평인가 10만 평 제가 기억은 숫자를 못하겠지만 지금 요 구역 지금 여기가 지금 물류단지인데 요 구역에다가 지금 그 기반 조성이 끝났고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분양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순히 물류 시설이 아니라 그 배후단지 안에 제조도 들어가고 아마 공항에 가보시면 반도체 회사도 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유통기업도 들어오고 단순히 물류만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 대단히 단지 조성을 통해서 제조, 유통, 무역, 물류가 하나의 사이트에 들어오는 집적화된 그런 개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물류센터를 확보를 하시면 이제 국제 물류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류 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물류 정책 그리고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더라라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어디 가서나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 정책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원래는 매 10년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짜리 계획이 준비돼서 최근에 공청회를 했고 아마 여름 기간 내에 물류정책위원회 어떤 심의를 거쳐서 공표가 될 겁니다. 그 정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성장이냐 아니면 퇴보냐 그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엄청난 성장을 하실 수도 있다. 생각보다 물류 정부 사이드에서 물류 산업에다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주 기업과 물류 기업에 동반 진출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시드머니를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화주 기업을 물류 기업이 컨설팅을 해주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또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화주 기업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그런 영업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업 노력에 시드머니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그 항상 모집을 해보면 몇 기업 안 옵니다. 그걸 경험 있는 기업들만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앞으로 지을 기업 그리고 스마트 물류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출 금리의 맥시멈 2%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모집 공고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물류센터 짓는데 뭐 100억, 200억은 그냥 들어가는데 그 돈의 금리의 1%, 2%를 지원해 주면은 거의 엄청난 지원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향후 10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다라는 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아마 이게 나올 거니까 꼭 여러분들 구해서 보시라고 강추드립니다. 최근에 물류정책 이런 변화 방향성을 보면요. 과거에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갔다. 그리고 수출입 지원 물류에서 생활 물류 쪽으로 뭔가 정책의 초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했고 올 하반기부터 그 시행이 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시행이. 그래서 이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한 요소로서 물류를 이제 인식해라.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는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물류의 효율성을 고려해라. 그래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물류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을 펼치시라는 그 의무사항을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물류, 선도 물류, 글로벌. 민간에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그 M&A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좁은 우리나라 기반의 어떤 물류에서 이제는 세계 시장에 가서 삼국간 물류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할 때가 됐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물류 기업들이 어떤 자본 경쟁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인력 베이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근데 물류 비즈니스의 본질은 선투자 사업이고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류의 해외 시장 개척에 지원하는 어떤 기금 조성, 예를 들어서 건설 기업들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카인드라고 하는 해외 인프라 투자 공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수출입 은행과 함께 이렇게 금전적인 재무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데 물류 쪽은 없습니다. 다만 선박금융공사 생겨가지고 HMM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선박 제조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지금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이쪽 물류 쪽에도 제3국에다 투자를 할 때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기업들이 또 잘하니까 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본인 스스로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줘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플랫폼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버 같은 그런 회사에다가 3천억을 투자하고 메시코리아에도 200억을 투자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 드론 같은 거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몇십 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은 고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진 외국에서는 젊은 애들이 면허도 안 따고 차도 안 산답니다. 공유차가 확산되니까. 그래서 개인 고객을 상대로 했던 게 이제는 기업 고객 상대로 고객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4차 요즘 이제 로지스틱스 4.0, 인더스트리 4.0 하듯이 로지스틱스 4.0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다가 기술을 융복합해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세상은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그 깊이 또한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 chance in change라는 말이 있죠. 기회 속에 변화 속에 기회의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 변화를 잘 순응해서 잘 타고 가면 더 성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지금 오늘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디지털 전환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이 변화의 방향성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합니다.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물류의 스펙트럼이 넓고 고객군이 넓기 때문에 타겟팅을 잘 하자. 어느 영역으로 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트럭, 철도, 항공, 해운 이런 기존의 운송 수단이 아니라 미국에서만 하이퍼튜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요소 기술은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의 문제이지. 저는 그래서 아까 지하철 공사랑 같이 했던 그 R&D의 끝방향에서는 아예 도시 자체를 거대한 소팅 머신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외풍이 굉장히 심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잘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법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물류 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해서 민관 합동 어떤 체계. 그래서 아까 그 국제물류협회 총회 이런 그런 행사 개최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 이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든 아이디어든 이게 여기에 끼워지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자. 뭔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뭘 얹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판을 바꿔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힘을 합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걸로 발표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하시면 질의응답 시간 5분 정도 주신답니다. 원장님, 아주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류협회의 협회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가 물류정책 기본법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물류주선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옛날 방법이고 물류산업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산업군이 되게 되면 우리 일반 신보나 이 어떤 금융단체에서도 산업군을 봐줘야 되는데 서비스 주선업으로 보다 보니까 물류가 하나의 어떤 매체의 주선업으로 하는 이 기본정책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류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이정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한 의지만이 물류산업의 변화를 시키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대한 수출입에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세계의 물류의 강국으로 키워갈 수 있다. 저는 이제 협회에서 보게 되면 남북 물류 철도를 이용하는 문제도 어떤 통일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물류 차원에서 되게 되면
그냥 물류로 운송하는데 트랜스포 차지를 주고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설립을 하고 뭐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 물류 산업부가 있다면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풀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원장님이 우리 협회 생각을 좀 한번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물류 종사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물류 공사 설립 이야기도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 아마 물류 산업부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물류 업종이 여러분들 그 업종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물류업이 없습니다. 산업 분류 품목표를 보면 화물 운송업, 보관 시설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종이 물류는 3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그 산업 분류표의 그 영역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물류 산업이 약 90조 정도 차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산업연구원에서는 물류와 관련된 걸 쭉 추려가지고 더 확대를 해가지고 150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자체 관할 영역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산업 분류표에서 물류라는 거를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그걸 관할합니다. 그건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HS 코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아실 텐데 그 분류표라는 건 결국 ISO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있다. 그리고 그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서비스업으로 가고요. 또 금융권에서 물류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어떤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요. 인하대가 이제 무역협회와 같이 물류 최고경영자가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 대부분이 어디서 오시냐면 자산운용사, 금융권, 부동산, 그 다음에 건설업, 엔지니어링, 설계, 유관, 이쪽이 이제 계속 그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지난 기수 보니까. 근데 관심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광주은행, 현대캐피탈 뭐 몇몇 그 금융권 회사 가서 강의도 해봤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물류의 가치를,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이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모르면 공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드는 연구비는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영역에 그 연구하는 교수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그런 용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 담보로, 그 계약 문서죠. 계약 문서.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모릅니다. 물류가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 되는지 금융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자. 그게 사실 저희 학자들하고 물류 종사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아까 통일 문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안 된다. 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북한 철도만 연결되면 부산항에서 유럽 가는 것보다 뭐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한계가 있으니까 뭐 빨리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제 의견 있지만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호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국제물류협회랑 같이 해왔는데 그 당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포워더라고 하는 국제물류 주선 업체들이 좀 작아서 규모와 범위와 이제 밀도의 어떤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화라는 또 다른 이제 웨이브를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P2P 부산 거래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이제 물류 시장에 장착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질 업력 중에 하나가 물류 주선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이 그 고민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이제 인발브 데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게 완전히 장착되기 전에 우리 이 국제물류협회 산하 업체들이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지만 그 웨이브를 이겨낼지에 대해서 해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제물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운송 쪽에 운송 업체가 약 9천여 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과거 한 10년 전에만 해도 거기에 운송 소위 알선 업체라고 하는 주선업이 있습니다. 그게 13,000개였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9,0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주선업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가지고는 더 이상 존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쪽 운송 알선 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걸 위협적으로 느끼는데 이걸 국제물류 시장으로 돌리면 여러분들이 그 업종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 SDS 첼로라는 그 시스템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영역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걸 뺏어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아는 지금 신생 그 스타트업 중에서 이런 IT 기반의 그 업무 자동화를 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업체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위협이 아닐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하면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하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경으로 해서 나의 체질을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좀 이따 발표하실 RPA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게더링하는 플랫폼, 그리고 그게 서비스 영역이 국내에서 항만까지 가고 도착지에 항만이나 공항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완결이 되는.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렌드 중에 큰 트렌드가 해외 직구, 역직구. 전자상가에는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다빈도 운송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기존에 대량으로 움직이던 물류 운영 방식에서 이제 소량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역량이 되신다면 자산 베이스를 꼭 확보를 하시라는 거죠. 저희 그 최고인자정 어느 분 중에 포워딩 업계 계신 분들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금 모 회사 대표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인천 항만에다가 물류센터 확보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주저주저 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십니다. 이미 그 부동산 가격은 2배 이상 뛰었고 본인은 그거를 살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때는 됐었는데.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자산 베이스를 갖고 가는 회사들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자산이 없으면 자산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센터라는 보관 시설이고 하나는 운송 수단입니다. 이제 그걸 잘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의 협업 관계,
머스크가 지금 포워딩 업계로 진출을 한다 그러죠. 운송이랑 다 한다 그러죠. 거의 과거에 포트 투 포트 서비스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머스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HMM도 지금 그거를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업의 파트너였던 기업이 여러분들하고 경쟁 관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기업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이든 개인이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대안을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결국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큰 주제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아마 시간을 많이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틀 동안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시면 아마 회사에 가셔도 큰 변화를 선도하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